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대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는 고전 논문만큼 어렵고 힘들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자, 현대시는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 당연히 출제될 수 있죠. 그 작품을 쓴 시인이 나 이런 의도에서 쓴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국어 문학의 한계가 우리 노출이 됐던 적이 있죠. 강원시대가 얼마나 똥줄이 탔을까요? 그죠? 지금은 직접 비유하는 거. 뭐뭐 같이, 상혁이 같이, 상혁이처럼 마지막 철병, 빼곤 마지막 철병,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든지 뭔가 상관관계에 있는 거를 갖다 준다 그러면 간접이에요. 시에서 상상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시상이 뭐니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말이에요. 내 인강 들은 사람들은 시상이 뭐냐 하면 대놓고 말이야.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들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모방은 뭐예요?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받아들인다, 흡수한다 라고 이해하면 조금 쉬워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래. 그리고 당신 없이 못 살아.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시도 현대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시들이 다 현대시에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대가 적잖아요. 고전 논문은 몇백 년 이렇게 오랜 시간인데 현대시는 끼케야 100년 이 정도죠. 그리고 작가가 생존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일제강점기 아시죠? 역사 아시잖아요. 그리고 광복,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 현대화, 그죠? 그리고 독재 치하, 뭐 이 정도가 뻔할 뻔때루인 현대시와 현대소설까지 해당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소재는 벌써 배웠는데 선생님이 또 뒤에서 나 말고 다른 더 밝은 선생님 알죠? 밝은 선생님 있잖아요. 미친놈.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전 논문에 이어 현대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논문 너무 길었고 어려웠죠? 현대시는 고전 논문만큼 어렵고 힘들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전 논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시대, 끼케야 우리보다 100년 전?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그러다 보니까 덜 가지게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시는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 당연히 출제될 수 있죠. Why? 현대시니까. 그래서 출제한 바 있어요. 예전에 한번 한 작가의 작품을 출제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도, 이 작품에서 이 글을 써진 이 침상, 이 부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물었는데 웬걸 그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당연히 그 평가원 시험지 안에선 맞죠. 근데 그 작품을 쓴 시인이 나 이런 의도에서 쓴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국어 문학의 한계가 우리 노출이 됐던 적이 있죠. 가원시대에서 얼마나 똥줄이 탔을까요? 그죠? 영어 독해에서는 가원이가 참 자주 등장하는데 수능 문학에서는 잘 등장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나왔고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현대시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문학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이거 내 의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시인이 말해버리는 내용이니까. 근데 수능 국어를 문학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화를 해야 된다. 즉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원식에서는 나름의 최선을 노력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계여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할 말 없어요, 그래도. 하지만 이게 기회로 너희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문제에서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내용에서 그렇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답을 찾는 거니까 좀 더 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실생활하고 굉장히 가까운 유형입니다. 실생활과 근접한 유형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해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대상과 개인의 주제뿐 같이 있습니다. 자, 개인의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요가 특히 90%인가 80%가 이 주제를 삼고 있대요. 이 단어가 꼭 나온대요. 뭐예요?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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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흔해 빠졌습니다. 아우, 나는 사랑 못하고 있는데 왜 노래 가사에서는 이렇게 흔해 빠졌는가? 너희들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나에 대한 푸념이었어요. 아무튼 사랑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주제에서는. 그리고 시대상도 반영한다. 그래서 시대상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거고 개인의 주제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자, 고전시가 여러분들 내가 암기하라, 이해해라, 그 인강 들어라 했던 게 뭡니까? 내 인강 아니더라도 꼭 그 작품들을 알고 가라. 필수 고전시가 적어놨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현대시는 그런 거 없어요. 왜? 너무 많아요. 물론 김수영 시인, 독재치하에서 저항하는 시인, 이육사, 광야 뭐 이런 것들 다 봤으면 좋겠죠. 나는 욕심껏은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작품이 너무 방대한데 너희들한테 고3 수준에서 이제 와서 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은 출제자가 갇혀서 내는 문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지 작품의 의도랑 거리가 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어쩌면 출제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더 정답을 근접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시 역설하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생각 묻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일단 범위를 제한을 줘야지. 왜? 범위를 무한하게 주면은 작품에 대해서 논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닌 확률을 고를 수도 있거든요. 제한된 범위를 줘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가장 나오면 뭐예요? 함정 있고 가장 one of the best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을 물어요.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시에 대해서 내가 이제 현대시를 핵심만 다룬,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있거든요. 핵심을 자세하게 다룬. 얘는 핵심을 짧게 다룬 거고 이번 인강은 핵심을 자세하게 다룬 인강이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지금 나왔죠? 여기로 가셔서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 날 때 들으세요. 지금 갔다 와셔도 좋고요. 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하나 더 홍보할 게 있어요. 홍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현대시의 시대를 나열하는 걸로서 등장했어요. 현대시의 시대, 1910년대부터 크게 90년대 이후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내가 설명을 또 한 인강이 있습니다. 얘도 고1인가 고2에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위에 나온 화면 여기 들어가시면 나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짧게 설명하면 어떨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어떻습니까? 40년대까지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제강점기로 그냥 이해하세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광복 이후에서 1950년대 뭐 했답니까? 전쟁 났죠. 6.25 전쟁. 그래서 이때 주제는 6.25 전쟁이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주로 산업화. 산업화 도시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화. 그냥 크게 잡아만 주고 가려고. 도시화.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 작품은 1960년대 어디를 다룬 내용으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거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이유는 뭘까요? 90년대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겠죠. 현대화. 뭐 이 정도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그러니까 60년대부터는 주로 현대화,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시 이해 재료. 이제 이거는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내가 핵심을 담은 인강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서도 설명을 아예 안 드릴 수는 없죠. 너희들도 내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은 내 목적이 있는데 인강에서 학습 목표가 내가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대로 하려면 너희들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 이해 재료. 몇 개만 남았어요. 몇 개 되지도 않을걸? 내 기억에 한 15개 안 돼요. 일단 15개 이하예요. 확실한 10 몇 개 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적화자, 운율, 심상, 비유, 상징, 객관적 상관물, 시상 전개 방식, 제목, 문장 성분 채우기, 시어, 그리고 조사와 어미, 상황, 정서, 태도, 그리고 관점, 그 다음에 주제까지 넘어갈 건데요. 일단 관점까지가 이해 재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우리 시적 화자에 대해서 봅시다. 시적 화자는 뭐예요? 시 안에서, 시적이니까 시 안에서 화자가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확한 뜻은요,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시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인과 시적 화자는 얼마든지 다른 인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문학에서 예를 들면 자전거 도둑에서 쓰나미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 쓰나미가 작가 이름인가요? 그리고 작가의 현실 생활인가요? 아니죠. 가상이죠. 현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인물일 수 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등장 방식은 총 3개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블라블라, 표면적으로 드러나 따라라라라, 표면적으로 드러나 따라라라입니다. 첫 번째는 짧고 굵습니다. 표면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끝.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끝.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대놓고 드러나는 거지. 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누구든지 측정 가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배웠고 안 드러나지만도 배웠는데,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뭐 하겠어? 추측도 불가한 거. 추측이 되지도 않는다. 짐작도 안 된다. 그냥 아예 등장도 안 하는 거지. 짐작되지도 않는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냐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왜 알려주냐면 작품에서 이제 문제 낼 때 객관식 선지에 나와요. 시적 화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누군지 예측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도시와 사이에서 산업 노동자의 현실, 산업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들어보고 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운율입니다. 운율. 자, 운율은요, 노래소리, 가사, 약간 음악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에서 느껴지는 리드미컬한 느낌적인 느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보율이나 음소율, 이거 뭔지 모르죠? 율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자, 율격이 표면적으로. 율격이라는 거는 딱 봐도 이게 글로써 봐도 약간 은율이 느껴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봐도 해서 외형률이라는 게 첫 번째로 등장하고요. 외형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형률이라고 하나? 아니요. 이번에는 내재, 안에 있다 해서 내재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밖에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외형률, 얘는 안에서 있다, 존재한다 라고 해서 내재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운율의 형성에 대한 원리. 여기 5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5개가 나오면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의문의 반복. 첫 번째는 의문의 반복. 자, 얘는 일정한 모음이나 자음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가장 쉽고요, 찾기가. 가장 간단한 운율 형성 원리입니다, C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길죠. 음절수 또는 음보의 반복이에요. 자, 음절의 수를 반복하거나 삼음절 들어봤잖아요. 그죠? 또는 음보수의 음보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는군요. 맞아요. 운율은요, 반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거야. 삼음절 알죠? 그리고 사음절도 알 거예요. 그리고 삼음보, 사음보 다 알 겁니다. 고전 시간에서 배웠어요. 배치하거나 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음운은 운이죠. 그러니까 소리예요. 그리고 음절수, 음보, 얘는 형태죠. 맞아요. 근데 세 번째는요, 시어, 그냥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어가 시에 등장하면 시어거든요. 그래서 이 시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아 제발 나를 도와줘. 거기서 달아 두 번 나왔죠. 그거 시어에 반복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 얘는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 시어. 물론 달아 이거는 좀 시어를 하기에는 거리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예시는 좀 부적합했지만 특정 시어, 강조하고자 하는 시에서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시어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통사구조의 반복. 통합사회 아니다. 통사구조는 그 문법상, 문장상의 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예요. 통사구조의 반복. 자, 옆에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볼까요? 뭐냐?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예요. 문장 구조. 통사가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을 통 놓고 봤을 때. 통문 번역 들어봤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사 구조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음절수, 음보는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비슷한도 포함이에요. 통사 구조. 그래서 얘랑 얘는 비슷한 듯 달라요. 얘는 짧게 사러리, 낫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통사 구조는 그냥 문장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현대시에서가 고전문보다 흔하게 등장하겠죠.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반복이 아니에요. 내가 거의 다 반복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반복이 아니다. 뭘까요? 바로 음정상징어의 사용입니다.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후두덕. 이런 거 있죠? 이런 의성어, 아니면 사각이라든지, 아니면 아그작,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의성어나 의태어, 살금,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살금 달아가. 아닌가? 사뿐이지. 아무튼 이런 것들. 의성어나 의태어 등을 사용해서 감각적인 반응. 얘는 감각적인 반응도 같이 데리고 오고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감각적이죠? 살금 아닌 것 같은데. 사뿐 걸어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그쵸? 내가 되게 감각적인 놈으로 잠깐 보이지 않았니? 착각인가? 나는 감각적이었어요. 나름. 자, 운율 배웠고요. 다음은 심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상은요, 우리 알죠?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 뭐예요? 시각, 눈탱이로 보는 거. 청각, 귀탱이로 듣는 거. 그 다음에 후각, 냄새 맡는 거. 미각, 뭡니까? 미각.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촉각, 만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오감각이라 그러죠. 이 감각을 바탕으로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의미해요. 자, 시는요, 알다시피 글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오감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심상이에요. 그래서 느껴지는 심상을 다 데려왔으니까. 글로 볼 수 있는 거, 만지는 거, 글로는 눈밖에 안 되는데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해했으니까. 그게 바로 심상이에요. 그래서 심상에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심상,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복합적 심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 따로 빼놨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은요,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기는 거예요. 즉, 한 종류의 감각, 뭔가 만지든 느끼든.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과 뭐 이런 것들 있죠. 먼저 눈으로 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이게 만진 거. 이게 시각의 촉각하잖아. 이런 것들. 얘가 여기로 옮겨지는 게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 심상은요, 2가지 이상의 감각이 나란히 배치된 거예요. 얘랑 얘가 나란히 배치된 것을 복합적 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심상의 형성 방법은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의 방법은 어디에 의한 심상 형성과 어디에 의한 심상 형성 2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묘사와 서술에 의한 심상 형성이 있습니다. 묘사와 서술에 의한 심상 형성 뭐죠? 뭔가에 대해서 묘사, description, 뭔가를 묘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물에 대해서 이걸 묘사하는 거죠. TV, 화면이 나오고요. 얼마나 크고요. 발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벽에 붙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묘사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그게 심상 형성 방식의 첫 번째. 얘는 감각적인 수식어를 사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직접 서술을 하거나 묘사함으로써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묘사를 대놓고 한다고 하면, 묘사가 대놓고면 얘는 비유예요. 비유. 2번째는 비유. 비유에 의한 심상 형성입니다. 비유. 그래서 얘는 지규, 은유, 의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지규, 은유, 비유 이런 것 등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내가 배운다 그랬다. 비유를 지금부터 배울 거거든요. 오케이? 같이 보자. 첫 번째,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때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비유에서 구성 요소예요.
근데 보조관념은 반드시 원관념을 그러니까 원관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돼서 유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비유법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내가 이따가 설명할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직유법, 두 번째 은유법, 세 번째 의인법, 네 번째, 5번째 설명해 줄게요. 살아있지 않은 사물, 그런 무생명체를 생명체처럼 표현하는 거.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다, 활을 불어넣다 해서 활유법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한 부분이나 그 속성을 들어서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거. 뭔가에 대해서 들어서 그걸 일부를 들어서 전체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뭔가를 빗대어 마주 볼 때예요. 일단은 고전 원문에서 배운 거 써먹읍시다. 대가 들어간다는 걸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유 많이 들어가요. 비유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유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유인 거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대유법. 얘는 뭐라고? 사물의 한 부분이나 그 속성을 들어서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사물에서 이만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TV를 엄청 기능이 많죠. 그 중에서도 화면이 나옴. 이런 거 해서 그거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서 이만큼만 설명해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배가 있어요. 사람 배예요. 그 중에 배꼽을 설명하면 배꼽이 있는 부분 하면은 배라고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일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유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직유랑 은유만 설명하면요. 직유는 직접이에요. 직접 비유하는 거. 그래서 같이, 뭐뭐 같이, 상혁이 같이, 상혁이처럼, 마지막처럼, 베이비 마지막처럼, 그리고 미친 듯이, 내가 미치겠다, 미친 듯이, 내가 지금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얘들아. 인강을 사실 한번 찍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찍었는데요. 그게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날아갔어요. 마이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지금 정말로. 사실 화가 엄청 났는데 웃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직접 비유하는 방법. 그리고 은유법은 뭐냐면 은연중에 비유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은연중에 A는 B다 라고 해서 은연중에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징입니다. 상징. 자, 상징은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가 있냐면 인간의 내적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의 감정,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픈 감정 누가 알아요? 나만 알죠. 그리고 내가 아픈 거 나만 알죠. 왜 남들이 그걸 아무리 공감해줘도 한계가 있겠어? 내가 느끼는 감정만큼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정 또는 사상, 나의 사고, 사상 이런 것들도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내가 그냥 속에 갖고 살면 되죠. 이런 것들,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상징, 심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물은 추상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물, 구체적인 사물은 주로 의미가 함축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함축된 의미를 찾는 거다. 영어에서 함축적 의미 파악이 있죠. 함이추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의 맥락을 통해 이를 추측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함축적 의미추로도 앞뒤 맥락, 전후 맥락, 그리고 글 전체에서 내용 구성, 보고하는 거잖아. 같은 맥락이야. 오케이? 아무도 함축적 의미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죠? 나만 안 쓸걸? 모든 사람 통틀어서 내가 세계 최초라고 자부합니다. 수명이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치지만. 그 다음에 상징의 종류에는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기로 채울 수 있겠죠? 엄청 간단해. 순서대로 아니에요. 순서대로 내가 해놨겠니? 미쳤니? 자,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된 거, 관습이겠지? 관습적으로 사용된 거라고 했으니까 관습적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거. 자, 이거 너희들 만약에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거 뭐가 있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그 인강으로 넘어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갔다 와요. 왜? 갔다 오면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내가 왜냐면 이상의 날개와 윤동주의 자화상, 이런 날개와 자화상을 상징물이에요. 개인적 상징, 그 사람이 의미 부여한 거거든요. 이런 설명했거든요. 그런 설명들 예시가 알아요. 예시를 알고 싶으면 앞으로 갔다 오세요. 나는 딱 온리 개념만 설명할 거니까. 알겠지?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은 거 원형이죠. 선생님, 원형이 뭐예요? 동그라미 형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동그라미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랑 빗대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형을 동그라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사, 문학, 종교 뭡니까 다들? 순수 문과죠. 네, 문과 내용 등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남으로써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입니다.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히틀러의 유태인 박대, 유태인을 죽이는 그런 말살 정책,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되풀이되게 설명해서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 옛날 상황을 묘사해서 그걸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상징적인 일을 이렇게 넓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나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이해하기까지 원형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상징입니다. 이렇게 넓혀서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바로 상징을 통해서 이해시킨다. 원형적 상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객관적 상관문을 짧게 설명. 얘는 화자의 감정을요, 어떤 사물한테 놓는 거고 그 사물이 바로 객관적 상관문이 돼요.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든지 뭔가 상관관계에 있는 거를 갖다 준다 그러면 간접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도 보고, 이때 동원되는 사물이나 자연물이 바로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이 있잖아. 이게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문을 안에 포함됩니다. 객관적 상관문은 왜냐면 그 물건이잖아. 지금 봤을 때 사물이나 자연물이라고 설명했잖아. 이 사물이나 자연물은요, 감정이입이 된 소재예요. 왜냐? 화자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치? 그거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정이입은요, 사적 대상의 시적 화자의 감정을 옮겨 넣어 대상과 화자가 같은 감정을 느끼듯이 표현한 것을 말을 해요. 그 말은 화자는 한 명인데 그 화자가 어떤 감정인지 좋든 나쁘든 이 감정을 동화시킨 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안 써줄 거야, 너무 민다. 알겠지? 이해했으면 넘어간다. 다음은 시상 전개 방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를 가지고 수능 문학에서 평가원이 물어볼 때 이 그 시의 전개 방식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흔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얘들아.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 생각, 정서가 시상이에요. 얘들아. 시상이 뭐냐면 시에서 상상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에서 나타난, 정확하게 알고 가자고. 시상 전개 방식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시상. 얘들아, 시상이 뭐니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몇이나 돼요? 내 인강 들은 사람들은 시상이 뭐니 하면 대놓고 말해요.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들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고요. 알겠지? 그래서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이나 또는 정서를 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구현해 나가는 방식이 시상 전개 방식이겠죠. 얘는 총 4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빈칸에 원래 빨간색 글씨 써놨는데 지워진 거고 굳이 안 봐도 돼요. 뭐뭐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담겨 있는 거거든요. 확대하면 보일 텐데 확대하면 내 얼굴 모공도 같이 확대될 테니까 절대 확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스크린샷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거, 현재, 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의 흐름이 방식의 첫 번째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그냥 상투적이죠. 그냥 시간이 flow, 흐름에 따라서 같이 바꾸는 거예요. 과거부터 past, 현재, 미래까지, future까지 보는 거.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 이런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이 시간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얘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 이게 뭐예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고전 논문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해야 합니다. 고전 논문에서 배웠던 거 공간의 이동이에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 또는 아래에서 위, 또는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것들. 이런 것과 같은 장소나 장면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어의 의미나 단어의 형태 또는 화자의 정서나 의지, 그리고 시적 상황 등을 점점 더 고조시키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자, 점점 더라는 게 더 중요해요. 점점 더 해서 점으로 시작합니다. 점, 딱, 점점 그거를 쌓아가는 거 해서 점층적인 거고, 이거를 점층적 전개라고 우리는 앞으로 불러줄 겁니다. 점층적으로 갈수록 내용을 심화시켜가는 거죠. 오케이? 좋아.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 자,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 벌써 답이 나왔어요. 처음과 끝. 처음 우리는 흔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머리 한자 쓰죠. 머리 둘을 쓰든 뭐를 쓰든. 근데 여기서는 머리 수를 씁니다. 이 정도는 알려줘도 되지. 그리고 끝은 뭐가 있었어요? 꼬리. 우리는 없지만 꼬리. 수, 미, 꼬리 있었고, 그 다음에 수미 하면 아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동일하거나 유사, 똑같거나 유사.
너랑 나는 관련이 없어. 이게 뭐예요? 너랑 나는 상관없는 관계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관이요. 상관관계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수위상관입니다. 오케이?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시의적 형태의 안정감. 안정감이라 하면 왜 안정감이 있냐면 구조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나왔는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나오면 앞뒤가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앞은 이렇게 짧았는데 뒤는 엄청 길면 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시장을 전개하는 방식이 바로 뭐라고? 수, 미, 상, 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목과 문장 성분 채우기. 자, 제목을 주제로 삼았네. 얘들아, 제목은 그만큼 중요해요. 현대시에서 제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Why? 시에서 제목은 시 속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이거나 화자가 처한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뭔 기능이 있다고? 첫 번째, 주요 소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굳이 소재도 아니고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더라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붙일게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요만큼이 지금 마지막이잖아.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됩니다. 엄청 중요하겠지? 제목은 그래서 중요해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할 겁니다. 다음은 문장 성분 채우기입니다. 문장 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수능 영어에서 주어 동사 찾는 게 바로 문장 성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성분 채우기는 국어에서는 왜 필요해요? 우리나라 언어인데 모든 언어에서는 얘들아 그게 필요합니다. 모든 언어에서는. 해석을 더 잘하고 싶으면 문장 성분 찾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오케이? 우리나라 말을 못하진 않지만요. 수능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내 말 좀 들어요, 얘들아. 문장 성분 한국인인데 내가 뭐하러 굳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각각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든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얘네들이 정돈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읍시다. 오케이. 다음은 시어입니다. 시어. 자, 시어는요. 시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앞에서 말했죠. 더 자세히 말하면 시에서 등장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시에서 중요한 단어. 시에서까지 써줄까? 시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시어입니다. 시어는요, 시인이 직접 화자의 입을 빌려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소재일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감정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목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어는 제목만큼 중요하니까 제목으로 주제로 삼은 거예요. 한 시어가 어떤 내용이나 요소를 깊이 압축하여 담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고 해요. 자, 함축적 의미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시어의 함축적 의미. 시어의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시어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냥 시에 등장한 단어 이 정도만 알지 않았어요? 시어는 뭐라고? 여기서 말해줬잖아. 시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찾으라 그러면 이 4개를 찾으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첫 번째, 시어의 속성. 그 시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뭐를 나타내는지. 이런 거 보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이런 걸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수식하는 말. 얘가 수식하는 말. 그러니까 이 앞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시어. 가리키는 대상. 영어랑 비슷한 느낌 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뜻, 다른 말. 영어랑 완전 똑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같은 뜻인데 다른 말. 뭐예요? 영어는 뭘 좋아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 해서 나온 게 이거죠. 영어 처음 써볼 요 paraphrase. 같은 뜻, 다른 말. 이런 것들이 시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있어서 필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다음은 조사와 어미, 그리고 상황, 정서, 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조사와 어미는요, 여러분들 좀 외울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원으로 시작된 영단어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짧게 외울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조사는 뭐가 있어요? 만.
상혁이만 와 하면은 뭐 누구만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혁이도 와. 네. 나도 와라. 다른 사람도 온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상혁이까지 와. 그럼 뭐예요? 내 뒤에는 못 왔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 조차. 쟤조차 와. 저 새끼조차 와 하면 뭐예요? 저 새끼를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어. 그 말은 여기에 차마 못 올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온 거죠. 조차가 그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만, 도, 까지, 조차 이런 보조사 하나도 시해석에서는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문학은 아니에요. 문법 수업은 아니지만 언어와 매체 수업은 아니지만 해준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예요. 선어말 어미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두 개를 배울 건데요. 선형상 어미는 뭐뭐 하더 뭐뭐 하던데 지금은 이렇지 않다 이거고 관형사형 어미 뭐뭐 하던 이거 두 개예요. 예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을 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니까 이것도 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어말 어미부터 설명해 주고 가면 뭐뭐 하겟이 중요하다. 자, 미래에 대한 소망. 자, 너는 꼭 그 꿈을 이루겠다. 이게 소망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쟤는 곧 죽겠다. 추측. 다 이런 것들. get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에서 그 앞에, 이게 뒤에 나올 내용을 암시해 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뒷내용을 암시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미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뒷내용 암시할 수 있어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루겠다. 의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까지 표현할 수 있어서 선어말 어미 get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황, 정서,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화살표를 긋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콤마가 찍혀있지만 화살표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힌트입니다. 상황이란 뭐예요? 시적 화자가 처한 환경이에요. 상황은 시적 화자가 처한 환경이야. 그러면 이 처한 환경이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에 따라서 정서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정서란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오케이? 정서는 감정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 환경, 두 번째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이 태도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태도란 화자가 상황 및 정서에 대응하는 자세. 얘는 대응이에요. 대응하는 자세를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제목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제목을 찾자. 왜냐면 이 제목이 상황, 정서, 태도를 포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상황, 정서,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핵심 소재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문장을 봐라. 근데 문장을 살필 때 얘들아 뭐를 살펴야 하느냐?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감정의 단어나 또는 소재. 왜냐? 특정 핵심 소재에 대한 감정을 찾는 게 주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감정과 소재를 찾는 걸 위주로 살펴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한 환경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느낀 감정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 비롯된 감정을 찾고 그 다음에 이 감정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감정에서 하게 된 대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시를 들면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정서는 뭡니까? 슬픔, 이 정서죠, 감정. 그래서 이 슬픔에서 태도, 뭐가 있을까요? 잠만 잔다. 그냥 극복 의지가 없는 거. 그리고 내년이 있다라고 의지를 다진다. 이건 뭐예요? 의연적 태도죠. 이게 바로 태도예요. 그래서 상황이 정서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정서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알겠죠? 꼭 기억하고 가세요. 자, 이제 현대시 이해 재료의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관점이라고 해요. 자, 관점은요, 여러분. 그 실 안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밖에서 보는 관점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안에서 보는 관점에서 내재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밖에서 보는 관점 해가지고 외재적 관점이 있어요. 자, 내재적 관점은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하며 어조, 운율, 표현, 기법 이런 작품의 내면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즉, 시만 갖고 보는 거예요. 내재적 관점은 only 시예요. 오케이? only 시만 보는 게 내재적 관점입니다. 시어 기억하기 쉽죠? 두 번째, 외재적 관점. 외적 증거 사고하기. 이런 것들이 외재적 관점에서 비롯된 사고 방식이에요. 얘는 그래서 작가, 그 작가 또는 독자, 그걸 읽는 독자 또는 현실과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외적으로도 보기 때문에 얘는 비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작가, 독자, 현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는 거는 주로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보기를 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외재적 관점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세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또 쪼개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 두 번째 효용, 세 번째 반영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표현은 뭐겠죠? 표현의 중시를 한 게겠죠. 그래서 얘는 생산론적 관점이라고도 봐요. 그 작품을 쓰게 된 배경, 그러니까 창작 의도, 작가의 창작 의도나 전기적 사실 또는 심리 상태, 그 작가가 헤어지고 나서, 여친하고 헤어지고 나서 썼으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면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들어간다 하면 표현이고요. 생산론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니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효용입니다. 자, 여러분, 도깨비에서 그 말 기억나요? 내가 아저씨한테 신부가 맞는 것 같거든요. 효용가치가 있는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효용가치. 전혀 안 비슷하지만 아무튼 효용. 이게 그거예요. 효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효능 들어보셨죠? 약의 효능 이런 거. 그래서 효용은 쓸모가 있는 거. 그래서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 얘는 그래서 감동.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의 목적이에요. 문학 작품의 효용 가치는 그 작품이 그 문학으로 하여금 독자의 마음을 울리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되게 감동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동과 교훈, 그것을 유발한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은 바로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은 반영론적 관점이 있는데요. 반영론적 관점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 아니요. 시대는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상자별도 이런 거. 얘는 뭐냐면 모방론적 관점이라고도 한대요. 모방은 뭐예요?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받아들인다, 흡수한다 라고 이해하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얘는 작품과 현실의 관계, 작품과 현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작품과 현실을 반영한 작품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대로가 끝났어요. 이해대로 이제 끝났고요. 드디어 내 시그니처 가장 중요한 내가 인강을 이걸 찍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 주요 주제를 또 해야 됩니다. 원 마이 갓이다 진짜. 이걸 내가 얼마나 길게 정말 판서할 내용 엄청 많아 보이죠? 지금까지는 판서할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판서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미쳐버리겠네. 너무 하기 싫다. 근데 난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꼭 이 내용들을 정말로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알려줄 거예요. 웃으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과 이별의 정한 기억나시나요? 삶의 애환 또 기억나세요? 고전 원문에서도 같은 주제로 다룬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글씨 개수당 10개 맞추고 싶어갖고 넣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왜 들어가냐? 현대시에도 공통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사랑과 이별의 정한은요. 님이 등장합니다. 님. 그죠? 그 님. 사랑하는 이겠죠. 근데 님만 등장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는 겁니다. 님, 그대, 당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대, 그리고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거. 그대, 당신, 님. 다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은요. 가요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80%인가 연구해봤더니 그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흔한 소재예요.
현대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게 님, 그대, 당신이에요. 근데 이 님, 그대, 당신이 부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없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부재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외로움을 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부재는 즉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슬픔도 가질 수 있고요. 외로움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능 현대시에서 죽고 싶어 이런 거 나오겠니? 아니겠죠. 당연히 극복 의지가 담겨있는 작품만 나와요. 네,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 작품이 현대시 평가원이 합격시킵니다. 네, 합격 도장 꽝꽝 찍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돼서 결과적으로 성숙한 내용만 다루게 됩니다. 네. 이거의 토대로 배웠다. 난 이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 성숙한, 내 마음이 좀 더 성장한 거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기억하면 좋고, 님, 그대, 당신의 예외. 내가 잘못하면 너희들이 댓글에 남긴 욕을 듣게 생겼잖아요. 내 벌칙을 수행하게 생겼으니, 이거를 예외를 좀 둬야 돼요. 님, 그대, 당신은요, 예외가 어떤 게 있냐면, 종교적인 거나 구도적인 관점에서 나오면, 절대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에는 절대자가 됩니다. 오케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외도 가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삶의 애환입니다. 삶의 애환은 뭐예요? 그 삶에 대해서 비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주로 고통, 내 삶 속의 고통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때문이야?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남 탓하겠니?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주로 밝고 긍정적이게 바뀌어요.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승화하려는 해학의 의지, 해학의 태도가 돋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부터는 이제 시대수는 아닙니다. 시대수는 앞에서 말한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시대수는 아니고요. 중요도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산업화 현대화. 너희들 아까 말했잖아. 수능은 평가원이 굉장히 조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일이 있었다고. 평가원이 문제를 냈는데 그 작품을 쓴 저자가 시인이 나 이런 의도에서 그거 쓴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할 말 없죠.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 시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현대화가 일제강점기보단 비중이 적죠. 왜냐?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산업화 현대화는 6.25 이후로 60, 70, 80년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얘보다 비율이 좀 더 적어요. 근데 남겨진 시는 더 많아요. 산업화 현대화가. 아무래도 인구도 늘고 있었죠. 산업화 현대화 때.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시도 더 많아요. 하지만 수능에서 출제되는 거는 일제강점기가 1타입니다. 그러면 6.25가 왜 3타냐? 얘는 50년부터 53년 아니에요. 그래 물론 전쟁 후에도 그걸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 10년이라고 잡자고. 그래도 얘랑 얘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배경의 작품들을 이해시켜 줄게요. 지금부터. 두 개가 있어요. 이때에는 일제에 대해서 나는 저항한다 하는 의지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강점기에 있어서 뭐 녹그릇을 가져가거나 농사지으면 다 뺏어가는 거, 이런 한과 비애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일제 저항 의지를 돋보이게 할 때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라자리가 나와요. 잠자리 잠자리 아니고요. 라자리. 뭐뭐 하자.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 이런 것들 다 뭐게요? 의지죠. 그러니까 일제 저항 의지. 라자리 나오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 강점기가 소재인 거 딱 봐도 보이고 이럴 때. 알겠지? 그 다음에 강점기에 한과 비애를 담고 있는 거는 뭐겠어요? 슬픈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쵸? 상황 묘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강점기 시대의 한과 비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하게 내가 작가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님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작가는 누가 있냐면 내가 설명해줄 분은 이육사 시인과 한용운 승려님, 그리고 윤동주
이렇게 딱 세 분만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여기다 담아 놓았습니다. 자, 이육사 아시죠? 굉장히 엄청난 시인이에요. 작품 엄청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용운, 승련대여 엄청 작품 많습니다. 윤동주, 윤봉기라고 달라요. 도시적 폭탄 던지신 분 아닙니다. 이분도 작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을 왜 써놨냐? 엄청 얘네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제를 저항하는 거, 일제를 극복하고자 한 마음은 똑같은데 그 시에서 드러나는 묘사된 표현들은 정말 다 극과 극이에요. 이 세 명이 삼각형에서 끝자락에 있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담아 놓았습니다. 자, 먼저 이육사 시인은요, 굉장히 어조가 강해요. 그래서 이 강한 어조를 남성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태도.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게 밀어붙이는 게 돋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육사 시인하고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용운은 굉장히 여성적인 어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한용운 여자예요? 얘들아, 아니에요. 한용운 남자입니다. 여성적 어조로 그냥 썼을 뿐입니다. 여성적 어조로 굉장히 조국의 광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꼭 광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참자, 인내하자, 인내하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는 윤동주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나 자신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여기다가 담았어요. 나를 굉장히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나약해 빠진 지식인으로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나약한 지식인이라고 자기를 평가했으니까 당연히 염치,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겠죠. 부끄러울지. 해서 부끄러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로 주제가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아성찰이 많아요. 자아성찰. 오케이? 네. 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산업화 현대화입니다. 자, 산업화 현대화는요, 일반적으로 딱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님, 그대, 당신처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적어줄게요. 첫 번째, 도시. 당연히 산업화의 대표 잔존물이 도시죠. 도시, 그리고 서울. 그리고 물질적인 삶을 중시하게 됐으니까 물질. 그리고 교환 가치. 그리고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제 매연, 폐수, 스모그,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개념이 돼요. 이런 것들은요, 긍정 아니에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여요. 물론 너희들,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빈부격차 날로 커져가고요. 매일 막 그런 힘든 일들이 연속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토니바퀴처럼, 알지? 그런 내용. 토니바퀴처럼 살다가 자고, 그래봤자 쥐꼬리만큼 받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도시, 서울, 물질, 교환가치, 매연, 폐수, 스모그, 공장은 쓰입니다. 얘네들이 나오면 산업화 현대화라는 것도 아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표현하고 싶어 하느냐? 산업화 현대화 시대는요, 주로 물질만 보는 거. 그래서 물질 중시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물질 중시를 표현하고 싶어 했고요. 이 물질만 중시하면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게 됐잖아. 그래서 인간성이 소외되는 거를 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된 모습을 묘사하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다? 비판풍자하고 싶어 했다. 오케이?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현대화는 긍정으로 볼 리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산업화 현대화, 6.25 전쟁 모두 부정적이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팁이에요. 소소한 팁. 다음은 세 번째, 6.25 전쟁과 분단입니다. 다섯 번째지만 여기선 세 번째로 봐요. 왜냐? 여기까지는 내가 공통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내용도 많지 않죠? 확실히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음은 6.25 전쟁과 분단. 자, 6.25 전쟁의 주제는요, 당연히 뭐가 있겠어? 첫 번째, 한중에서도
전쟁의 한, 뻔하죠? 전쟁의 한이 있겠죠, 첫 번째. 전쟁의 한.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전쟁의 한과 이런 비극적인 상황, 전후에 얼마나 나라가 토지가 황폐해지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넘치고 거리에 시체 있고 막 이렇겠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낯선 문학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많지 않아요. 전란 중에 얼마나 많이 써봤자 썼겠니. 그치? 그래서 이 6.25 전쟁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다. 6.25 전쟁이 주제인 걸 너희들이 찾고 싶잖아? 그러면 이거를 찾으면 됩니다. 뭐를? 총. 싸우는 거잖아. 총. 현대시니까 우리나라니까. 총, 대포, 철조망, 방공호 이런 것 등이 나오면 아하! 6.25 전쟁과 분단이 주제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시대적 배경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슬라이드예요. 자, 이번에는 독재 치하에 대해서 볼게요. 자, 독재 치하는요,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 정권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본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독재 치하. 당연히 이때에는요, 그래도 현대 시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독재 치하로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들. 뭐 예를 들면 말을 못한다라든지 또는 억압이 되어 있다. 또는 어딘가에 갇혀 있다. 또는 아무래도 독재 치하니까 공산주의를 의미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또는 freedom, 자유다, 자유를 표방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자유가 없었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시대적 배경은 독재 치하다, 독재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재 치하 배경의 작품들은요, 주로 소시민, 독재 치하를 내가 주제를 그래서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시대라고 하려다가 너무 기니까 독재 치하라고 했거든요. 원인이니까 독재가. 소시민을 비판 풍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에는 소시민을 비판 풍자.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해. 무서워서. 나 하다가 뭐가지 날아갈 수도 있잖아. 이런 게 무서워서 저항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소시민을 비판 풍자하거나 또는 그 작품에서라도 소설, 그러니까 시 문학 작품에서의 속에서라도 저항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이 독재에 저항하는 주제.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은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세리스 초이스 주제가 뭐였습니까? 한정판. 그리움이더구만요. 기억나십니까?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은 웃었을 거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뭔 씨부리는 개소리를 짓고요. 기억 안 나면 그냥 개소리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리움입니다. 네. 개소리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움은 뭐예요? 그리워. 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등장한다고 고전 논문에서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하거나 또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은 당연히 그리움이죠.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년 시절. 그리고 조부모님. 그리고 고향. 이런 개념이 나오면 주제는 그리움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움의 정서는 뭐예요? 현재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리워. 이건 미친놈이죠. 정신병이에요. 대상이 부재한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주로 대상이 부재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던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의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고향 있죠, 고향.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가끔. 이 고향은 그리움이 아니라 그 고향을 잃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북한을 못 가잖아요. 그게 38선이 그어진 뒤로.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상실감. 또는 댐이 건설돼가지고 내가 살던 마을이 소몰 지역이 됐어. 이것도 내가 살던 마을이 날아간 거라서 상실감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정도 보면 되고 본질의 문제 사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뭔가 사색이란 단어부터가 철학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찾는 구분 방법이 있어요. 이런 작품인지 여부를 찾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이 봤을 때 뭐 죽음, 삶 죽음 얼마나 철학적이니, 그지? 본질적이지. 그래서 이런 삶, 죽음 또는 사물 이런 것들의 본질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본질의 문제를 사색하는 게 탑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윤동주 씨에 한정이 되는데 그런 시가 있잖아.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는 거. 이거는 시적 화자의 본질에 대한 사색이에요. 그리고 나가 두 개가 나오기도 해요. 나가 두 개.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 뭐 얼굴 본다. 그러니까 두 개 주제가 있는데 얼굴을 쳐다본다. 그때 내가 내 얼굴. 그리고 나가 이거예요. 두 개 등장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얼굴을 보는 거는 시적 화자 본질을 사색하는 거예요. 시적 화자 본질 사색. 그리고 나가 두 개가 등장하면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는 현실적 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 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싸우는 거가 나가 두 개가 등장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일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내면에서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 돼요. 현실 내면. 그리고 뭐 좀 더 예시를 들면 원래 내 땅이었는데 그 땅을 뺏겼어요.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안 지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내가였는데 뺏겼는데 소작농으로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내면적으로 내 마음에서는 터지잖아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가 두 개 등장하면 그런 주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상을 고요하게 쳐다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을 쳐다보는데 고요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대상이 나오고 쳐다보는 거 또는 비추어 보는 거. 얘는 관조적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볼 거 아니에요. 관조적 태도.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상추구와 좌절입니다. 자, 이상추구. 우리 이상그룹의 추주. 이상그룹의 시작이 뭐예요? 더 높은 곳에 향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이상이 그거죠. 그죠? 이상, 아이디어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문장들이 나오면 이상추구예요. 근데 얘는요, 내가 이상추구로 끝냈습니까? 아니죠. 좌절이 나오죠. 이상추구는 쉽지 않다. 라는 게 주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 이상추구를 찾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뭘로 찾으면 되겠어요? 어디에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잖아요. 어디에 가고 싶다. 또는 뭐가 되고 싶다. 또는 어디를 향하다. 또는 어디를 바라보다. 이런 것 등에 나오면 주제는 당연히 이상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추구는요,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좌절 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좌절, 어려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기억하고 가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상향으로 나오는 이상적인 공간은요, 현실 세계, 도시, 농촌 이런 데가 아니고요, 주로 바다, 하늘, 청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향으로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겠죠? 깨끗한 공간, 이상향으로 많이 등장하는 곳이에요. 오케이? 이상추구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있잖아. 이상추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 부정. 이상추구하는 현실은 긍정이나 그게 좀 어려우면 좌절은 부정이죠.
그래서 이 긍정, 부정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주로 있잖아. 동그라미에서 부정으로 가는 차절. 얘는 이상추구와 좌절은 동그라미에서 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이렇지 않고요.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묘사를 한 다음에 극복을 해서 이상적인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모, 부정적인 상황에서 동그라미,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해하시면 됐고요. 다음은 이제 자연 친화를 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동그라미에서 부정 또는 부정에서 긍정, 이상 추구에서 좌절을 했지만 이상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는 매개체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찾는 매개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주로 있잖아. 책을 읽어요. 독서. 그 책에서 깨달은 거. 또는 절대자한테 기도를 드려요. 또는 명상, 또는 묵상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매개체에서 비롯돼서 아니면 여성적이게 쓸 경우에는 자수, 십자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자수합니다가 아니에요. 십자수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됐어요. 자, 마지막 주제인 자연친화. 자연친화. 뭘 것 같아요? 얘는요, 산업화 현대화와는 반대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자연친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이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자연이 부정적이라는 건 자연이 아파요예요. 자연이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자연이 아파요. 를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들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산업화, 현대화 이런 거를 비판하고자 해요. 비판하거나 풍자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로 현대문학에서 자연을 관찰. 자, 이거는 자연이 아파요. 이건 자연을 관찰해서 아파요였지. 근데 이거는 산업화 현대화에 대해서 비판이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얘에서 비롯돼서 내한테 비춰. 이거는 산업화 현대화에 비출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비출 수도 있어요. 나 자신에 비춰요. 이럴 때는 주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나 자신에 비출 때에는 비판 풍자가 아니죠. 나를 비판하고 풍자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굉장히 묵상해서 반성하던가 또는 성찰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문학에서 만약에 근데 풍류도 주제일 수도 있어요. 풍류. 자, 여러분 어떨 때에는 또 풍류일 것 같아요? 자연이 예쁘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자연이 좋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자연을 즐긴다 이런 게 나오면 주제는 풍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풍류까지 설명했습니다. 좋아. 그래서 이 자연 친화, 이건 자연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 비판 풍자가 아니라 나는 친화를 얘기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친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함께 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나타내는 게 물화일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과 내가 하나가 됨.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됨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요 소재까지 봐서 거의 끝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문제풀이법하고 특급비책 두 개예요. 무엇보다 문제풀이와 특급비책은 다 내가 써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써줍니다. 내가 미리 슬라이드쇼, 애니메이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 문제풀이법은요, 고전 원문에서는 안 알려줬죠. 고전 원문보다 현대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시에서는 담고 있는 거고요. 고전 원문은 아마 책에만 있을 겁니다. 자, 현대시 알다시피 문제가 한 문제당 한 문제 영어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지문이 주어지고 여러 개를 물어보죠. 알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석대로, 즉 문제를 읽어. 그러니까 작품을 읽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차례대로 풀어. 이거는 문제풀이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알려주려는 이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그것도 맞는데 내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보기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 제시된 보기는요, 주로 외적 증거를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평가원의 의도가 뭐라 그랬어?
주제,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잖아. 내 의도가 아니라고. 내가 보고 깨달은 걸 느껴보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나 중요한 말 했어. 제한된 범위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내 말 기억나? 기억을 좀 하란 말이야. 제한이라 그랬어. 제한. 그러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 찾고자 하면 보기를 먼저 읽어서 주제를 제한하는 게 필요한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이 그 작품을 읽을 때 좀 더 범위를 넓게 봐서 너희들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해를 아예 생뚱맞게 잘못해버릴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예방해야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제시된 보기를 먼저 읽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 또는 감정의 어휘를 확인해라. 자, 이 감정의 어휘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3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 감정의 어휘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시의 태도, 하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긍구정을 따지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 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핵심어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살펴요. 확인해요. 이제 작품 읽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어 나왔습니다. 시어 뭐예요? 시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 시적 화자의 내를 대표하는 단어. 시어의 내포적 의미, 얘는 안에 숨어든, 안에 포괄된 의미는 문맥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문맥. 자, 함의추론이라 그랬잖아요. 문맥을 통해 긍부정을 파악하고 표시를 해라. 자, 표시는요, 너희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표시는 뭐 내가 네모로 해라, 세모로 해라 이런 거 강요하진 않겠습니다만 긍정, 부정은 동그라미, 세모 내가 말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뭔가 내포적 의미 또는 시어를 찾았으면 그런 거를 조금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을 체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독해뿐만이 아니라 문학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 문학에서 그 부분이 나왔다는 거. 그 부분이 그 선지랑 대응된다는 거를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유의하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때는 표현의 특징에 유의해라. 표현의 특징 뭐가 있어요? 뭐뭐뭐뭐 법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뭐뭐 법. 대유법, 화류법 배웠잖아요. 직유법, 은유법. 이런 것들. 이런 거 외에도 엄청 많죠? 공통된 거에서 배웠잖아요. 그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의 특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특급 비책은 6가지. 이거는요, 이제 너희들이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특히 중요한 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받고 가라. 라는 의미에서 담아둔 거예요. 알죠? 네. 그러니까 이해는 꼭 해야 돼요.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건지, 내가 설명했던 앞부분에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시된 보기를 절대적으로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봤어요. 언제? 바로 앞에, 여기서. 그죠? 네, 제시된 보기를 먼저 읽어라. 이걸 통해서 내용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제한해라.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제목이 핵심어다. 제목의 3가지 기능 기억나셔요?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기억나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제목이 핵심어다. 제목이 중요한 3가지 이유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를 확인해라. 반복되는 단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반복되는 단어 또는 문장은 핵심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감정의 단어는 밑줄 그어라. 이 감정의 단어는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의 단어를 토대로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거. 이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감정의 단어거든요.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자의 감정 또는 그 내용에서 늘어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단어를 밑줄 긋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밑줄 그어? 긍부정으로 밑줄 그어라. 그래서 긍정, 부정을 파악하여라. 라는 얘기도 꼭 드리고요. 마지막 6번째는요. 표현의 특징은 미리 찾아라. 표현상의 특징.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서 먼저 찾으라고. 그러니까 시를 선지랑 비교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이제 시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제 문제에서 선지가 이렇게 나오죠.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라고 봐요. 그때 이 부분은 이렇다, 이 부분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알죠? 근데 이럴 때 얘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표현의 특징을 미리 찾으라고요. 그 작품을 독해 중에 찾으라고요. 문제 풀이 중이 아니라. 오케이? 이때 찾아야지 이때 찾는 거 아니라고요. 물론 이때 못 찾은 거는 문제 풀이 중에 찾을 수 있지만
100%를 여기서 찾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현대시는 끝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고전 산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현대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빠이빠이 안녕.